네, 안녕하세요. 와조스키입니다. 자, 현재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라이브 방송 때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트럼프가 대선에 다시 재선이 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전까지, 선거 이전까지 아마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질 것이다. 물론 좋은 사건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입지를 끌어내리기 위한 어떤 중국의 전략적인 행동들이 나올 것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이제 트럼프에게 남겨진 과제인데, 아마도 순탄한 길을 순탄하게 길을 쉽게 가진 못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긴장감이 많이 넘치는 상황 속에서 추가적으로 홍콩 보안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이걸로 인해서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커다란 갈등이 출발을 하게 되었죠. 신냉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다음 단계에 나온 게 이제 홍콩 보안 법안 통과겠죠. 쉽게 얘기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한다라는 거죠. 이게 미국이 개입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미국이 개입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들이 있고, 언제나 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는 대립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수출을 서로 나라 간의 교역을 하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체제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분에서 홍콩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의 글로벌 무역, 금융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중심지. 그런데 그런 홍콩을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중국의 어떤 그 중국 친중 그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홍콩 안에 정치인들이 친중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에게 속해버리는, 중국의 통제를 받아버리는 그런 단계로 이제 된다라는 거죠. 중국의 어떤 야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예민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것을 법안을 통과함으로써 미국의 어떤 그 공격이라든지 또 글로벌 사회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가져올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치고 나갔다라는 건 어떤 큰 의미가 있다, 어떤 큰 목적이 있다,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중국은 말로는 우리는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공동의 적은 코로나지, 미국과 우리는 코로나를 적으로 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회하면서 좀 말장난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뭐 홍콩을 이제 억압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미국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지금 사회적 이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세계적 이슈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주의 박탈 절차를 밟는다고 이미 공식화했죠. 공식화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홍콩발 경제 위기 가능성이 더 크게 열렸죠. 이미 이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이전부터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이겠죠. 막 그 청년들이 나와서 운동하는 그 순간, 경제가 마비됐던 그 순간부터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이 더 고조되면서 터진 거죠.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이로 인해서 더 고조가 깊어지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 정도의 이슈라고 한다면 우리 한때 그 유럽이 EU에서 탈퇴하는 그때 증시가 한 7%인가 큰 폭으로 빠졌었거든요. 잠깐 볼게요. 네, 이날이네요. 코스닥이 이때 마이너스 7.1% 이렇게 빠졌었습니다. 정말 큰 폭으로 빠졌었죠. 네, 이때 유럽이 EU에서 탈퇴한다, 그런 이슈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금융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리스크 때문에 증시가 큰 폭으로 빠졌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홍콩이 중국 경제와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때 이제 2016년도 EU 탈퇴,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보다 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더 큰 데미지를 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나스닥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나스닥은 하락에 대한 반영을 안 했어요. 트럼프가 1차 무역전쟁에 대한 중국과 합의를 일단 했죠. 1차적으로. 1차 그 합의에서 철회나 이런 이야기를 안 했다는 이유로 증시가 상승을 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홍콩 자체에 글로벌 타격, 글로벌 경제 타격을 줄 만한 데미지가 굉장히 큰데 이런 게 시장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건 조금 의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어떤 목표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목표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스닥이 그전에도 말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아마존 이 3총사를 기준으로 주가를 조정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돈들은 아니겠죠. 걔네를 주도로 끌어올리니까 다른 증시들도 우리나라 증시 포함해서 다른 증시에도 다 같이 끌어올리는 효과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오르면서 이게 왜 오르는 거지? 좀 이해가 진짜 안 되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적 반등의 범위를 이미 지나쳐 버렸어요. 기술적 반등이라는 건 늘 나옵니다. 근데 그 범위를 이미 지나쳐서 초과 수치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증시가 공매도가 일단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사실은 나스닥을 보면은 그런 설명은 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을 봤을 때는 그 미국 정부가 무조건 다 돈을 풀고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돈을 믿고 투자한다라는 건 사실 더 위험한 거죠.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렇게 빚을 지면서 달러를 찍어대면서 부양하는 경제는요 결국 제대로 터집니다. 제대로 터져요. 이게 차라리 지금 터지면은 뭐 앞으로 복구라도 할 수 있지. 이게 엄청나게 크게 터져버리면 이제 빚이죠, 빚. 이 빚이라는 거. 우리나라도 지금 재난소득 이런 거 주면서 빚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예, 그거 다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막 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풀어야 될 땐 풀어야 한다고 저 생각은 하는데 감당할 수 있는가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죠. 신중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돈을 더 풀게 되면 그 갚아야 될 사이즈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본주의에 어떻게 보면 어긋나는 거죠. 우리는 실적을 기반으로 증시라는 건 부양이 되는 건데 돈을 억지로 풀어서 버티겠다라고 하는 건 중국이 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그죠? 예, 중국이 하는 사회주의 원칙이랑 뭐가 다른가요? 그런 부작용은 결국 터지게 돼 있어요. 결과적 골마서 터지고 자산의 버블이 형성이 되고 실물 자산들은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약화가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주머니를 안 열고 있고 부동산도 매입을 안 하고 지금 그런 추세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신흥국가들도 지금 엄청나게 주춤해서 브라질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 굉장히 위기 속에 있고요. 베트남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돈을 써줄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올라버린 이런 자산의 버블은 누가 받아줄 거냐는 거죠. 누가 받아줄 거냐. 그럼 기업들도 일단 소비자들이 좀 힘들어지니까 공격적인 투자 설비를 하기가 어렵겠죠. 하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웬만해서는 주머니를 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시행되는 게 국책사업이죠. 나라와 기업 간에 같이 연계된 사업인데 그것도 많이 해먹었어요. 근데 많이 해먹었고 결국은 이렇게 커다랗게 커져버린 이 공룡이 들어갈 집이 없다라는 거죠. 먹이를 줄 게 없다라는 거. 이제 그건 저의 견해입니다. 아무튼 어떤 목적지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벌써 조정을 받아도 이러한 악재들은 브렉시트급 이상이에요. 지금 터지는 게. 우리가 지금 증시가 반응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어마어마하게 압박이 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장투는 그냥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투는 하지 말고 지금 그냥 안전하게 보세요. 이거 반등 나왔다고 해서 이거 못 먹었네 하면서 막 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상황을 지켜보세요. 예, 전 재산을 이렇게 막 쉽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막 넣는다라는 건 대부분 주식하는 사람들 전 재산 넣는다라는 건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비관적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일단 보수적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 어떤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를 찍고 나서 어떤 식으로 정말 박살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넘어와서요. 자, 그럼 이것만 추가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이거 예언 프로그램을 일본에 누가 만들었어요. 노무라라고 하는데 이게 회사인가 이름이. 근데 이제 어떤 그 조건들을 대입해서 몇 가지의 조건을 제시해서 각 국가가 이 조건의 몇 개에 해당하면 국가 부도 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홍콩이 지금 49입니다. 30 이상이면 고위험 국가인데 거기에 딱 홍콩하고 중국 들어가 있어요. 홍콩하고 중국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보시면 1.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 쟤네보다는 덜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웃기죠. 우리나라는 쟤네보단 덜해요. 쟤네보단 덜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제 어쨌든 일본도 이번에 더 올라갔을 거예요. 이거 옛날 자료인데 이거 더 올라갔을 겁니다. 일본도. 그 아무튼 이제 홍콩이란 나라 자체가 원래 지금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이제 빈부격차도 굉장히 심하고 국가의 국민 중에 20%가 저기 거의 노숙 생활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500조인가 자산이 뭐 그렇게 있다라고 하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만큼 빈부격차가 심하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가장 그 자본주의가 활성화된 곳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의 가장 그 비참한 민낯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홍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도 홍콩은 못 버텨요. 이거는 그 자연의 섭리와 같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골무면 터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상황이 아닐 수가 없겠죠. 뭐 굉장히 극단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나 이제 이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다. 아, 이거 없애버려야지. 위기는 기회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금융 허브 그리고 무역 허브 자리를 저기 홍콩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부산이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래요. 일시적으로 이러한 타격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중국으로 수출하는데 비용이 더 들거든요. 근데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어떤 식으로 데미지가 올지는 몰라요. 네, 저기 홍콩으로 들어가서 중국으로 갔거든요. 관세가 없어갖고. 근데 이제 중국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가도 괜찮다. 왜냐하면 비용이 더 늘어날 뿐이다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이번 여파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 또 나오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까지.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런 상황이 좀 진정이 되려면 그렇게 단번에 진정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우리가 뭔가 좀 두들겨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자리를 이제 홍콩이라는 그 무역 중심의 자리를 누가 대체할 것이냐. 이제 부산이 어느 정도 유리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일본과 중국과 연결할 수 있는 2시간 내의 거리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반사 이익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통해서 수출을 못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 리스트입니다. 네, 이 리스트. 그래서 석유화학, 가전, 의료정밀, 광학기기, 철강, 플라스틱 얘네가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관련주들을 일단 우린 주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아서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꾸 이제 위기 얘기하는 거 좀 죄송한데 아니 근데 진짜 최근 들어서 제 유튜브 제 거 옛날 거 보세요. 저는 잘 얘기 안 해요. 괜히 위화감 조성하는 것 같아갖고 잘 얘기 안 하는데 이번이 눈에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인 어떤 데미지를 던질 수 있을 만한 위기들로 온다라는 거죠. 위기들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의 올림픽 취소 같은 경우도 일본이 국가 비축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 제일 높은 나라예요. 근데 일본이 그 올림픽을 통해서 약간 역전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베도 그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올림픽 진행하겠다. 또 올림픽 그 위원장도 뭐 올림픽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항복했죠. 아, 올림픽 안 한다. 연기. 근데 내년에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본은 이제 채무가 굉장히 더 늘어난 거죠. 오히려 역전의 기회로 삼았는데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망할 수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셰일 업체를 키웠죠. 굉장히 오랜 시간 키웠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국가를 좀 경쟁력을 키웠는데 그 셰일 같은 경우도 그 만들어내는 단가가 비싸잖아요. 근데 아직도 원유값 그 해소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셰일 업체 계속 적자 중이에요.
40달러 이상, 최소 40달러 이상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30달러 언저리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지금 제대로 거의 해결이, 그러니까 중심만 올랐지, 이게 우리가 정말 우려하는 어떤 터질 만한 것들이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제가 아까 중국에 대해서도 그전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중국의 경제 위기 얘기했는데, 이 홍콩과 연관성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홍콩발 경제 위기라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좀 진짜로 생각해 볼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미국은 또 무역 전쟁, 더럽게 많네 진짜. 무역 전쟁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이제는 뭐 핵잠수함까지 들이대면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로. 예, 또 하웨이 또 제재 들어가고, 또 코로나 올해 겨울에 또 온다고 하고,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네. 그래도 뭐 우리 여러분들 다 주식 중독자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도 상관없이 뭐 나는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 갖고 또 주식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대응 빨리 하세요. 지금은 이제 증시 좀 밀린다 싶으면 그냥 손절치고 관망하고, 큰 폭으로 좀 밀리면 그때 들어가고 그러면 돼요. 그래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셀트리온 제약 있죠. 제가 이거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차트로는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추가 상승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차트 모양이에요. 근데 골 때리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다 세력이 장난치는 건데 아니라고 말 못할 거예요. 삼바도 호재 뭐 없어요. 예, 이게 뭐 이렇게 끌어올릴 만한 어떤 이야기거리가 제가 봤을 땐 딱히 없어요. 이 무거운 주식, 지금 60만 원이 넘어가는 이 비싼 주식이 저기 이제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었죠, 얼마 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 중반 이후로 찍고 지금 몇 배가 뛴 거니? 이 무거운 주식이. 그죠? 호재도 없는데 이렇게 갔다. 서로 다른 회사죠, 분명히. 다른 회사예요. 이거 옛날에 2017년 후반도에 들어왔던 그 세력들이 또 해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보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얘네 중심으로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단 키트 주들도 이게 안 끝났어요. 흐름은 안 끝났어요. 근데 흐름이 끝나면 21선을 끌어내려와야 돼요. 21선 밑으로 끌어내려와야 되는데 흐름 안 죽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뭐랄까, 바이오로 인한 거품은 충분히 가능한데 바이오가 안 끝나 보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나스닥 상승으로 상승폭 좀 열리기도 했거든요. 그런 열림폭을 이용해서 더 어떻게 보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코로나가 추가적으로 터진다고 해도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주들은 방어를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으면서 또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또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웃겨요. 대외적인 악재는 정말 오지게 터지고 있는데 증시들을 보면은 상승이 계속되는데, 사실은 아무리 개인들이 투자한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까지 막 투자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의도적인 어떤 세력이 정말로 들어와서 쪽쪽 빨아먹으려고 다 그럴 의도라고밖에 제가 더 이상은 설명할 수가 없네요, 이 상황을. 오히려 매를 일찍 두들겨 맞는 게 회복이 빠르지. 이렇게 이제 마지막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증시라는 거 우리 어디서 가장 많이 물려요? 어디서 가장 손해를 많이 보고 어디서 가장 많이 피똥 쌉니까? 사람들이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여기서? 이거 30만 원 간다. 이거 지금 뭐 포브스 경제 잡지에 실렸다, 이 대표. 뭐 대통령 지금 등장했다. 대통령 만났다. 뭐 미국에서 콜 들어왔다. 이때 그런 기사 많이 터지잖아요. 그럼 이 정도 되면 눈치를 좀 채야죠, 이제 우리가. 끝물이구나. 모두가 이 종목을 찬양할 때 그때가 끝물이라. 그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서 한번 털었고, 그러나 이제 2차적으로는 사실 호재는 없어요, 시즌이라는 게. 네, 호재는 딱히 없는데 여기서 한번 이 고점을 또 갔다라는 거죠. 이거는 가기가 정말 힘든 쌍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도 정말 한 번씩은 여기 찍어주는 경우는 있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리고 나서 박살나요. 네, 죽을 거면. 근데 안 죽었다라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차트를 이미 다 넘어섰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다 넘어서서 이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한 번만 더 신고가 넣어주면은 아마도 여기서 모든 시즌을 알았던 일반 멘탈이 약한 개미들의 자금들이 여기로 폭포수같이 몰려들 겁니다.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증시는 오르면 오를수록 모든 사람들의 돈들을 흡수하는 효과가 생겨요. 우리 그거는 비트코인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증시를 끌어올리는 세력들의 목적이 그거인 거예요. 네, 무조건 그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무조건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자, 비트코인 차트랑 뭐 똑같진 않지만 비교할게요. 우리 계속자 비트코인이랑 같이 올랐으니까. 자, 비트코인이 언제 정점을 찍었죠?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나와서 200만 원으로 300만,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몇백억 만든 사람의 이야기가 반영됐을 때 그 다음날 비트코인이 소위 말하면 떡상이라고 하죠. 상한가를 박아버렸어요. 고점의 상투에서. 그리고 어디가 끝이었죠? 그 날이 끝이었어요. 기술적 반등으로 전고점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끝이고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끝났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비트코인에 관심이 정말 1도 없던 사람이 그 방송을 봄으로써 돈을 이만큼 벌었다더라 라는 얘기를 들음으로써 차트 볼 줄 모르잖아요. 비싼 거 모르잖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대? 하면서 나도 좀 사볼까 하면서 돈들이 몰린 거죠. 그러면서 올라가는 걸 보니까 처음 투자했는데 막 올라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 100만 원만 할 게 아니라 이거 뭐 1000만 원 해야겠네. 그렇게 해서 비중을 늘리게 됩니다. 고점으로 갈수록 비중을 늘리게 돼요. 거꾸로 가는 거죠. 잘하는 사람들과. 밑에서 산 사람들은 고점으로 갈수록 비중을 줄이는데 매도하는데 완전 초짜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비중이 올라갈수록 여기서 더 불타기를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밑에서 산 인간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조장한 인간들, 시세를 조장한 인간들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비싼 가격에서 팔 수도 있고 또 물량도 받쳐주죠. 주식은 물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1000만 원 팔고 싶어요. 근데 위에서 1000만 원 거래가 안 되고 500만 원밖에 거래가 안 돼요. 그럼 1000만 원 못 팔잖아요. 근데 방송이 나가니까 여기 있는 물량을 싹 한 번에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게 세력들이 늘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그렇게 가면 갈수록 고점에서 그렇게 물리는 사람들이 아주 흘러 넘칠 겁니다.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나. 차트는 거짓말 안 합니다. 차트는 항상 상투에서 물리는 사람들을 싹 몰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거를 기억하시고 좀 반대로 거꾸로 투자해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금은 그리고 달러, 비트코인도 오르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자산들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노려야 될지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